안녕하세요. 저는 암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5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엔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잖아요. 곧장 죽는 것도 아닌데 죽을 날을 잡아뒀다고 하니 요즘 들어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오르곤 합니다. 제 기억의 대부분은 시어머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 모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19살 당시에도 또래 친구들보다 꽤 이른 나이에 시집가게 된 이유는 18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마을에 수해가 났는데 불어난 강물에 부모와 동생까지 삽시간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물난리에 집 잃은 사람은 많았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도 소나 돼지를 잃고도 제 앞에서는 감히 우는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아유, 희자 저거 어쩌면 좋아. 온 식구가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았으니 그게 사는 거야? 친척이 없대? 보니까 장례식에 그래도 사람이 좀 온 것 같더니. 그중에 희자 저거 책임져줄 사람이라곤 희자 아빠 동생 하나인데 그 집도 애 하나 데려다 키울 형편은 못 되나 봐. 얼굴만 비추고 행여 자기 차례 될까봐 불이 나게 도망쳤다던데. 그래봤자 2년 후면 성인인데 좀 봐주지. 참 너무한다 너무해. 먼저 간 사람만 서럽지. 자식 혼자 덜렁 남기고 희자 엄마 희자 아빠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유일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아빠는 장례식에 왔다가 다시 오겠다더니 간간부소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도저도 못한 채 그저 안타까워하며 동정어린 시선만 보내고 있었죠. 저는 작지만 내 식구가 단란히 살던 집에 홀로 남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혼자가 된 제 손을 잡아준 것이 당시 한마을에 살던 아주머니, 지금의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떡해. 나 혼자 어쩌라고. 나 혼자만 두고 가. 희자야, 울지 마라. 너 나랑 가자. 아줌마. 충숙이 딸, 너 하나 건사하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아줌마랑 가서 살자. 당시 어머님 집도 그리 넉넉한 살림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 혼자 돈을 벌어 할머님의 고모님, 거기다 두 아들까지 사는 집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가족 없이 혼자 남은 18도 그저 아이였어요. 가족 잃고 자립하는 방법도 모른 채 난데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래도 밤에 어깨 붙이고 잘 사람을 찾아 따라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생활은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제대로 상의가 되지 않았는지 제가 집에 들어온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유, 언니, 참 오지랖도 태평양이네. 어디 동네 고아들 다 데려다 키우지 그래요? 고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동네 살면서 내가 희자 엄마한테 덕 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덕이라고 해봤자 한두 푼 꺼주고 연탄 몇 장 빌려준 건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만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 가짜는 일로 고모 육성회비 낸 것만 알아둬요. 하, 내가 그거 아니었음. 내가 고등학교 못 나왔을까 봐요?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그 대단하신 오빠 밑으로 딸린 식구가 한둘이 아니란 것도 좀 알아두고요.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오갈 곳도 없이 혼자 된 다 큰 애를 그 집에 혼자 두고 나와요? 시댁의 불평불만에도 어머니께서는 전혀 굽히지 않고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구박 좀 받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좀 낮은 지대에 있어 수해로 집과 얼마 안 되는 살림도 다 젖어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반면 시댁은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는 집이라 피해가 덜했고요. 게다가 혼자 잠드는 게 싫어 가족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등을 붙이고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좁더라도 안락하고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집에서 머물고 싶었던 거죠. 어디서 저런 천덕꾸러기를 주워와서는. 가족 중에 저를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한 사람은 시할머니였어요. 특히 밥때가 되면 밥알을 전부 sel기세로 제 밥그릇을 검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밥이 조금이라도 더 희게 보이면 여지없이 다른 밥그릇에 옮겨 담곤 했죠. 있는 밥그릇도 못 채울 형편에 숟가락만 늘리면 남은 식구들은 어쩌란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희자 이 집에 있는 동안 자기 목하게 할 테니까 그냥 눈 감아 주시라고요. 어머니 연탄가스 마시고 정신 잃었을 때 동치미 들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게 희자 엄마인 거 아시잖아요. 어이구, 아주 사람 2번 살렸다간 집안 살림 거덜내지. 내가 아주 그냥 콱 저 세상 갔어야 할 일이야. 함께 밥 먹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되는 구박에 서러운 날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식구들 눈치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면 배가 고파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어요. 그건 또 그거대로 괴로웠던 게 뱃속에서 쉬지 않고 나는 배고동 소리에 시고모가 짜증스레 물이라도 마시고 오라고 면박을 주곤 했거든요. 희자야, 희자야, 잠깐 일어나서 나와봐.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남몰래 삶은 감자나 달걀을 내어주며 줄임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저 때문에 곤란하시죠? 곤란한 거 없어. 식구들 그러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영자라는 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숙식할 수 있는 공장을 소개해준댔어요. 이 집 나가면 후회라도 꼭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희자야, 네 엄마 꿈이 뭐였는 줄 알아? 우리 엄마 꿈이요? 학교라곤 초등학교밖에 못 다녀본 네 엄마 꿈은 어떻게든 너 고등학교는 마치게 하는 거였어. 하고 싶은 공부도 눈치 봐야 하는 시대에 태어난 네 엄마가 세상에 변해 좋은 거 딱 하나라더라. 자기 딸 눈치 안 보고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세상 됐다고. 그러니 고등학교는 나와.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네 엄마 볼낯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육성회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을 하더라도 그 뒤에 하면 되고 마음에 짐이 있으면 그것도 그 뒤에 내려놔도 충분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세상 원망 마라.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왕 눈칫밥 먹는 거 뻔뻔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건 말건 고모가 뭐라고 하건 말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긴 했지만 불쌍하게 여기시기도 해서 대놓고 별 말씀은 안 하셨죠. 장남이었던 아주버님은 당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고 저와 동갑이었던 제 남편은 같은 집에 머물면서 저를 은근히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욕심도 많고 사람 부리기를 좋아했던 아주버님과 달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주는 동네 호구였어요. 착해도 너무 착해서 늘 친구들 배려하다 자기 간식 뺏기는 건 부지기수고 한 번은 친구 대신 자기가 한 숙제를 내어주고 대신 혼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간 후 3달쯤 지났을 때 제 생일이 있었어요. 말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그날 소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더라고요. 지금이야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게 미역국이지만 당시 시댁 살림으로는
소고기 넣은 미역국은 생일이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 생일 때나 올라오는 미역국이 올라오니 또 시할머니가 심통을 내셨죠. 그때 나서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웬 미역국이야? 없는 살림에 객식구 귀 빠진 날 챙기는 건 아닐 거고. 제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선준이 네가? 갑자기 왜? 그냥 이맘때쯤엔 식구들 생일이 없어서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손주가 먹고 싶다고 하면 먹어야지. 많이 먹어라. 더 주랴?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제 생일이란 걸 알려준 것도 남편이었답니다. 제 생일을 알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지금까지도 그 일이 생각나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가족 없이 처음 맞는 생일이었고 축하해줄 부모님도 없어 울적했는데 그날 저녁 제게 선물도 줬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흰 양말이었죠.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평소 고모님이 신던 양말을 유심히 보는 것을 보고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형편이 순식간에 나아지는 일은 없었고 밥상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죠. 차라리 형편이 좋았으면 그렇게 죄책감은 들진 않았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덜 먹고 최대한 더 많이 움직여 집안 살림을 거들었어요. 그래야 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1년쯤 머물게 되었을 때 시할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저를 불러다 그러시더라고요. 희자야, 너 시집이나 가라. 네? 시집이요? 용강에 과수원하는 집 막내 아들이 올해 30인데 여직 장가를 안 갔다더라. 막내 아들이어도 자기 형들 다 서울로 출세해서 과수원은 막내 아들한테 물려줄 모양이야.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봐왔고 내 손녀 같아서 이만큼 챙겨주는 거다. 어머니, 희자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갑자기 시집이라뇨. 고등학교 졸업이 무슨 대수냐? 나 어렸을 땐 애 하나 있어도 이상할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 어렸을 때랑 지금은 다르죠. 그러면 아가씨를 보내시지 왜 희자를 보내세요? 어머님 말 맞다나 애 하나 있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면 아가씨는 애 셋은 낳을 나이인데.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진짜 손녀딸 같았으면 그런 말 쉽게 못하시죠. 아가씨도 못 보낼 자리에 왜 희자를 붙여요? 희자야, 가서 저녁에 국 끓일 냉이나 다듬어라. 네.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희자 너 그 집 가라. 언제까지 내 아들한테 얹혀 살 셈이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자리도 마다할 일 아니다. 그날 냉이를 손질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 없는 서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형편에 그런 자리도 감지덕지라고 했지만 저는 시집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 했죠. 그때 한참 할머니와 신랑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손질하던 냉이와 칼을 가지고 가시더니 무심히 툭 그러시는 겁니다. 희자 너 선준이 어떠니? 네? 선준이요? 선준이는 네가 좋단다. 너만 좋으면 나는 너 며느리로 괜찮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준이랑 살면 너 객식구 아니야. 이 집에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가수원 집에 팔려가듯 시집 가고 싶어? 하지만 아줌마. 선준이도 좋고 너도 좋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준다는 건 알았지만 감히 어떻게 그 집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부모도 없는 여자애랑 결혼시키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대답은 됐다는 듯 그렇게 하라고 하며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얼떨결에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할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시고 저한테 소금 뿌리시고 난리도 아니었지만요. 나중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제가 불쌍해 결혼할 생각을 했느냐고요. 그걸 살면서 몇 번이나 물었는데 남편 대답은 한결같았죠. 불쌍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희자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어차피 때가 되면 하는 게 결혼이었고 연애 결혼 같은 것도 욕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 주선으로 결혼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시할머니가 있는 그 집보다야 과수원집 며느리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엄마를 잃다 보니 그 엄마 정에 이끌려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 결혼했다 말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좋아서 한 결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고등학교 때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으로 식을 올린 건 20살이 되고 난 후였죠. 시할머니는 혹 때려다 더 큰 옥을 붙인 꼴이 됐다고 저만 보면 몹쓸 말도 많이 하셨지만 그 집 가족이 된 이상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든든했습니다. 객식구 구박살이가 시할머니 시집살이로 바뀐 거라면 바뀐 것이었죠. 부모 잃고 집 잃은 고아 받아주는 집이 어딨겠어? 그 사정 다 알면서도 며느리로 턱턱 들일 수 있는 집안이 어딨겠냐고. 희자 너는 내가 죽어도 내 무덤 향하는 곳에 매일 절이라도 해라. 나 아니었음 네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말이나 되냐? 네 할머니 그럴게요. 말은 어휴 어찌나 얄미운지 내가 죽어야 저 꼴을 안 보지. 으이구. 제가 그 집 정식 며느리가 됐는데 그 정도 시집살이가 무슨 문제겠어요. 이른 아침 일어나 밥을 하는 일이나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집안일이나 밭일,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소일거리를 하는 건 원래도 해온 일이라 힘들지도 않았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 어머니랑 같이 감자를 캐며 물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나 1년만 있으면 내보내도 될 텐데 왜 저를 며느리로 삼으신 거예요? 몰라. 눈에 밟혀 그랬겠지. 사람 인생 꽃보다 더 허무하게 진다지만 충숙이 죽고 나도 알게 모르게 충격이 좀 컸어. 너도 네 시할머니 봐서 알겠지만 보통 분 아니시잖냐. 지금은 나이 들어 좀 기세가 꺾인 거지. 처음 시집 와서 얼마나 구박을 하시던지. 그때 네 엄마가 참 많이 힘이 됐었어. 그거 생각하면 도저히 너 그냥 못 보내겠더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이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영준이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선준이니 가능한 일이었지. 그래도 내 아들이 싫다면 힘든 일이었는데 선준이 그게 너가 좋다고 하니 잘됐다 싶더라. 후회 안 하세요? 선준이면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며느리 욕심낸 적 없어. 상정 같은 며느리 드릴 바에야 내 딸 같은 애가 들어와야 나도 편하고. 그러니 내가 지금 널 감자밭에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너야말로 후회 안 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공장이든 뭐든 일하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어. 제가 후회하면 양심에 털난 거죠. 후회 안 해요. 감자밭도 얼마든지요. 저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어디든 데리고 다녀주세요. 시할머니 구박에도 몸도 마음도 지치는 줄 모르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21살에 첫애를 낳았을 때도
어머니께서 친엄마처럼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저한테 고난은 수해로 부모 잃은 게 끝인 줄만 알았는데 삶은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더라고요. 저대가 5살이 되던 해에 아주버님이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 온 식구가 집을 좁혀 달동네로 이사가야 했어요. 방 2개짜리에 한 방에서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이 사시고 방 하나에 남편과 애들 2 데리고 살았죠. 그 무렵 시어머니께서도 시장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애들을 할머님께 맡기고 각종 야채를 이고지고 밤낮 없이 일을 했죠. 뭐하러 이렇게 일찍 나와? 몸도 무거운데. 가만히 있어서 뭐해요? 몸만 더 퍼지지.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집에서 나물 무쳐왔어요.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가져오면 되지. 뭘 또 힘들게 바리바리 싸왔어? 먹고 싶으면 선준이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지. 비빔밥은 사 먹으면 또 이 맛이 안 나잖아요. 여기 어머님표 열무김치도 챙겨왔어요. 참기름 싹 넣고 비비면 진짜 맛있겠죠. 셋째 임신을 하고서도 점심 전에는 꼭 도시락을 챙겨 시장에 나갔고 일이 끝난 남편이 시장에 오면 그때 모두 정리하고 돌아가곤 했죠. 그렇게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까지 5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 식구는 또 줄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할머님도 정같지 않았죠. 평생 제 눈치 보고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시긴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함께 방을 쓰자고 하셨는데 거실 생활을 고집하셨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시할머니의 시어머니까지 온 식구가 함께 살다 보니 네 방 내 방이 없어 의미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기력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사시다 돌아가실 때쯤 저를 불러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처음에 영주내미가 데려왔을 때 내가 너 많이 구박해서 내가 미웠지? 왜요? 미웠다고 하면 어쩌시려고요?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안 미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할머니 저 받아주신 거잖아요. 진짜 미웠으면 당장 내쫓았겠지. 밥 많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 밥그릇을 빼앗았겠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깝더니 그 업보가 온 모양이다. 영준이 놈 그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준태 나보다 먼저 가버린 것도 그렇고. 그게 뭐가 업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무슨 업보가 있어서 18의 가족들 다 잃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희자야, 내가 미안했다. 아이, 새삼스럽게 무슨 사과예요. 죽을 때가 됐나 보지. 요새 그냥 그때 생각이 많이 나. 그때 할머니께서는 죽기 전까지 몇 번이나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사과를 하고 또 하고 했죠. 그러다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를 보시며 잠이 든 듯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몇 년 사이 가족이 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씩 가실 때마다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어찌됐건 시할머님도 시아버지도 오갈 곳 없는 제가 그 집에 있는 걸 눈 감아준 은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사라져. 너무 슬퍼 마라.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잖니.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어머니셨습니다.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냐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던 어머님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집 근처 갈빗집에서 외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이들은 어머님과 함께 앞서가고 있었고 저는 남편과 뒤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자주 좀 와야겠어. 그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지. 당신 얼마 못 먹어서 어떡해.
아니야, 많이 먹었어. 나이 들어 그런지 고기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많이 먹지도 못해. 당신이야말로 좀 많이 먹지 그랬어. 고기 구우면서 우리 접시에 놓기 바빴지.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던데 뭐. 원래 가장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는다잖아.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 내가 더 열심히 볼게. 우리 애들 고기 많이 먹일 수 있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당신 몸 나만하질 않아. 지금도 충분해. 저기 봐. 부족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싶었는데 지혜 지연이 어느새 저렇게 커서 어머님보다 키도 훌쩍 컸어. 고맙지. 나 같은 아빠 밑에서도 저렇게 잘 자라줬으니. 고마워. 예쁜 자식들 낳아서 잘 키워줘서. 나야 돈이나 벌었지. 저렇게 키운 건 당신 덕이 크지. 오늘 뭐 무슨 날이야? 새삼스럽기는. 나야말로 당신 안 만났음 어쩔 뻔했어. 어머님 당신 그리고 우리 애들 없는 세상 상상도 못하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살자. 그러면 희자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뒤로 힘껏 떠밀어 버렸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땐 눈앞에 간발의 차이로 지나간 1톤 트럭이 있었죠. 여보! 저는 트럭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한 바퀴 돌았는데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앞서간 어머님과 아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고 그때 작은 애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차에 깔렸어! 선준아! 아이고 이를 어째! 선준아! 아가! 음주운전에 과속한 트럭이 인도를 덮친 사고였어요. 그날 남편은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내 나이가 고작 6살이었어요. 남편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저를 밀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작 나 하나를 살리자고 그 귀한 사람이 내 세상의 일부가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가셨을 때도 어머님이 가셨을 때도 의연한 표정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자식 죽음에는 속수무책인 엄마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변하신 겁니다. 남편이 화장터에서 한 줌 재로 변하던 그 순간 어머님은 단숨에 돌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소리 지르셨어요. 이 나쁜 년, 너 때문이다. 내 아들 네가 죽였어.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 나쁜 년. 그때 심장이 그냥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 심정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그때 어머님 그 한마디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야말로 그냥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시할머니만 없으면 절대 없을 것 같던 아주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눈을 부라리고 혼잣말로 욕을 할 때도 많았죠.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누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욕심만 많고 능력도 없는 장남과는 소원해진 지 오래였고 선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만 보고 살았던 어머니로서는 말도 못할 슬픔이었겠죠. 아무래도 어머님 정신건강 상태가 염려되어 아주버님과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재수 씨, 그럼 사람이 안 미치고 배겨요? 예?
엄마, 나보다 선준이 더 믿고 의지했던 거 재수 씨도 알잖아요. 근데 선준이가 자기 눈앞에서 재수 씨 살리겠다고 몸을 던져 그렇게 된 걸 봤는데 그럼 사람이 안 미치고 백이겠어요? 근데 그걸 병원에서 고친다고요? 무슨 수로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준이 살아 돌아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저렇게 둘 순 없잖아요. 지금 재수 씨 은근슬쩍 나보고 엄마 모셔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솔직히 재수 씨 이제 엄마 모실 이유 없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부모 잃고 혼자 된 재수 씨 받아준 게 엄마인데 재수 씨는 아들 잃고 혼자 된 엄마 버리겠다 이겁니까? 그 집도 선준이 집인데 우리 엄마가 나갈 이유는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어머님 모셔가라고 했어요? 저 어머님 내보낼 생각 없어요. 무책임한 아주버님한테 어머님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뭐요? 저는요,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병원을 모셔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저와 가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해서 아주버님한테 연락한 거라고요. 저라고 아주버님한테 연락하고 싶었겠어요? 이봐요. 내가 차라리 지나가는 똥개한테 의지를 하지. 제가 한참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형님한테 어머님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잊지도 않은 발톱 세울 필요 없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어디가? 야! 솔직히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한참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형님이라고 드린 사람도 두 번째 결혼이었고 살면서 얼굴 본 게 한 손에 꼽았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어머님을 맡길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나보다는 낫겠지, 아들 말은 듣고 병원에 가시겠지 하고 도움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너 여기 왜 들어오냐? 집 나간 거 아니었어?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딜 가요?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이선준이 내 아들 집이야. 알아요. 아는데 신세 좀 질게요. 그러면 되죠? 아니, 누구 마음대로 신세를 지냐?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 할머니, 또 그 소리야? 그만 좀 해. 왜 엄마한테 자꾸 화풀이야? 이것들이 지 엄마라고 감싸고 아주 똑같아. 지 엄마 판박이야 아주.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딸들이 거들어주면 눈을 부라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어머니가 그럴 때면 저는 화가 나기는커녕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구박당해 밀려오는 서름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분이 그렇게 돼버린 게 제 탓이라 서글펐어요. 뭐하러 그랬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두라니까. 어떻게 그냥 있어.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한데.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야. 엄마가 아빠를 떠민 것도 아니고. 엄마 떠밀어서 살린 건 아빠인데. 지혜야, 세상에 자식 앞세운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대. 할머니 너무한 것 같아도 만약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돼. 그러니까 할머니 원망하지 마. 알았지? 적당히 참아. 적당히. 얼굴 부딪힐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면 제 옷가지며 속옷이 현관 앞에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기도 했죠. 어느 날은 옆집이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제 옷가지가 담긴 봉투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집 앞에 던져놨더라고. 그냥 보고 있기가 좀 그래서. 고마워. 어머니 때문에 시끄러울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내가 희자 너만 보면 딱해서. 뭐하러 모시고 살아. 그냥 큰아들한테 보내버리지. 뭐 나라에서 효부라고 상이라도 준대? 상은 몰라도
저 세상 간 애들 아빠 마음은 편하겠지. 아휴, 모르겠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 어? 고마워, 정말. 언제나 그랬어요. 구박이 있으면 누군가 친절한 손을 내밀곤 했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와도 안에서 안전고리까지 닫아 걸어 집에 못 들어간 날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집안에서 괴물 같은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을 찾으며 오열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소리였죠. 그런 날은 아이들이 와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죽일 년, 아들 잡아먹은 년이어도 남편 자식인 아이들은 그래도 품어주셨으니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어떨 땐 제가 한 말에 순순히 대답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날도 있었죠. 날이 좋은데, 어머니,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좀 가보실래요? 너 힘들지? 아니요, 저 다리도 안 아프고 힘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별일 없는 평범한 고부 사이처럼 산책하는 날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 상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던 게 병원 이야기만 하면 미친년 취급한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컨디션이 괜찮은 날 병원 앞까지 갔다가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이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수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연락을 해도 받질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찾으러 나가려는데 큰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말도 없이. 병원 갔다 왔어. 병원? 왜? 왜긴 왜야. 할머니 히스테릭한 이 성격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갔지. 허구한 날 엄마 죽으라고 연부를 했는데 나 대학 가면 어떻게 감당하고 살까 싶어서. 알고 보니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님께 사정사정을 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 과정이야 안 봐도 훤하지만 그래도 손녀 말이라고 거기까지 간 게 대견하더라고요. 어쩐지 많이 지쳐 보이는 어머님을 방에 눕게 하고 물었더니 큰딸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래? 뭐라고 하겠어. 자식 죽은 충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근데 좀 심한 편이긴 하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인격이 바뀔 정도면 꾸준히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방치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이대로는 치료가 힘들 거래.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긴 한데 중증이래. 치료하더라도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그날 잠든 어머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평온해 보이셔서 좋았어요. 딸이 가져온 약을 가루로 개어 몰래 먹였는데 그래서인지 그날은 더 편해 보이시기도 했고요. 제가 얼마나 미우셨으면 얼마나 자식이 사무치면 몇 해가 흘렀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 싶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절대 어머님 마음 같을 순 없었겠죠. 잠든 어머니를 보니 저는 가족을 잃었던 제 18살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그때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입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도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구박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애들이 다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기억이 흐려진 어린 시절에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저를 구박하는 걸 보고 자라 그런지 제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하며 함께 산 것이 벌써 20년이었어요. 그러니 딸들은 친정이라고 올 때마다 화가 나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요. 애들에게는 못하는 짓인 줄은 알지만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시고 사는 게 마음은 훨씬 편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막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제대 후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며 갑자기 어머니께서 화색이 도는 얼굴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선준아, 우리 선준이 왔어? 그때까지 저만 보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욕하는 게 전부였지 사람을 못 알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남편 젊었을 때 얼굴을 닮아서 그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가, 얼른 우리 선준이 좋아하는 개 좀 쪄라. 네? 개요? 뭐해, 얼른 찌지 않고. 아니다, 내가 알게. 지난번에 내가 용춘댁한테 부탁해서 사둔 개가 있을 건데. 어머니, 민용이 개 못 먹잖아요. 응? 민용이? 선준이가 아니고? 할머니, 내가 그렇게 아빠랑 닮았어요? 아니, 나 민용이요, 이민용. 아니, 왜? 남편이 개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아들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개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 개나 새우가 들어있던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열린 냉장고 문을 붙들고 혼란스러운 듯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었어요. 애들은 꼬박꼬박 알아보셨고 툴툴거리긴 했어도 저 없을 때 애들 밥도 제대로 다 차려주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진절머리 치던 애들도 저만 없으면 할머니가 멀쩡해진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럼 우리 선준이는 어디 갔냐? 네? 할머니, 아빠 돌아가셨잖아요. 20년 전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선준이가 죽었단 말이야? 어머니, 너구나. 그래, 너야. 네가 우리 선준이 잡아먹었어. 죽일년, 이 나쁜 년.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 선준이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님은 갑자기 제 멱살을 붙들며 소리쳤고 아들이 간신히 떼어냈죠. 그러고 노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을 찾는 거예요. 20년 전처럼 자기 아들 잡아먹은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하면서요. 그게 심해져서 호흡곤란이 올 지경이 됐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간 겁니다. 그곳에서 진정제를 맞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고요. 자기가 있겠다는 아들을 집으로 간신히 돌려보내고 응급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어머니께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희자야.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또 쿵하고 요동쳤어요. 그렇게 인자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게 거의 20여 년 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왜 이러고 자? 이불은 덮고 자야지. 언젠가 내 마음도 이해해 주시겠지.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거두어 주시겠지. 그런 기대로 살았는데 어머니는 기어이 저를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곡된 기억 속으로 숨어버리셨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님은 어쩐지 마음이 편해 보이셨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큰딸과 작은딸에게 차례대로 전화가 왔죠.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만 보내드리자, 어? 보내긴 뭘 보내. 할머니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하네.
그러다 엄마가 먼저 가. 안 그래도 힘에 부치는 분인데 치매까지 걸렸으면 엄마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겠냐고. 지혜야, 할머니 아니었으면 너네도 없었어. 할머니가 엄마 손잡고 너희 할머니 집에 들어가줘서 너네도 있는 거야.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내가 모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그 문제로는 자식에게 져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병에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으면 진작 보냈을 거예요. 그 뒤로 상태가 괜찮아질 때는 저와도 순순히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다시 죽일년이 되어 한바탕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치매 증상이 꽤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수하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방에서 똥칠갑을 해둔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저에게 닥칠 일에 비하면 그건 새발의 피였고 누워서 떡먹기였죠. 선생님, 뭐라고요? 제가 암이요? 이미 주변 장기에도 전이된 것으로 보여요. 하루빨리 수술은 해야겠지만 사실 수술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 그냥 며칠 소화가 좀 안 됐던 거지 그렇게 아팠던 것도 아니에요. 암이라뇨? 제가 왜요? 어머님 일로 고단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딸이 정기검진을 받아보라 성화해서 간 병원이었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병도 아니고 제가 위암이라뇨. 그것도 이미 손쓸 타이밍을 놓쳤을지도 모르는 전이암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보다 제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남을 어머니가 더 눈에 밟힌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는 양푼에 간장을 콸콸 들이부어 놓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밥을 입에 꾸역꾸역 넣다 옷은 시커먼 간장으로 다 젖어 있었고요. 그걸 옆에서 아들이 쩔쩔매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간장 그릇을 안 주셔. 민용이 너 들어가. 어머니, 간장 그릇 저 주세요. 내 거야. 내 밥이야. 인연이 이제 내 아들도 모자라 내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려고 들어? 주시라고요. 이게 무슨 밥이에요? 간장이지. 그 과정에서 간장 그릇이 다 쏟아져서 소파며 거실 바닥에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릇을 부엌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들 잡아먹은 년집에서 20년을 얹혀 사셨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엄마! 차라리 저랑 같이 죽어요. 나랑 같이 가요. 애들 고생시키고 눈칫밥 먹으면서 뭐 할래요? 그냥 나랑 가요. 나랑 같이 가자고요. 엄마! 왜 그래, 엄마? 나도 남편 잃었어요. 애들도 아빠 잃었다고요. 어머님만 슬퍼요? 나도 슬퍼요. 어머님만 아까워요? 나도 내 남편 아까워 죽겠다고요. 내가 대신 죽을 걸.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애들 아빠가 살았어야 했는데, 살면서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저요, 지금도 그날이 꿈으로 보여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든 내가 차에 치여봐야지 그래도요. 어머님 아들이 냅다 저를 떠민다고요. 꿈에서 수십 수백 번을 번번이 살아남아서 눈을 뜨는 제 기분이 어떤 줄이나 아세요? 엄마, 그만해. 됐어, 어?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렇게 오열하며 소리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내뱉었는데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불쑥 그러시는 거예요. 청두리 가고 싶다.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어머님과 가족이 됐던 그 고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넋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시작된 곳에서 끝을 내자. 이 악순환을 절대 애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내가 책임지자고요. 아들이 잠든 새벽 아이들에게 남긴 편지 하나를 두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라 나섰죠. 청두리 가니? 네, 청두리 가요. 좋으세요? 좋지. 좋다. 거기 다 있잖냐. 청두리 마을. 그곳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모양새도 많이 바뀌었지만 딱히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내 놀이터이자 내 부모를 앗아간 지옥, 그러면서도 내 고향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어요. 시아버지와 할머니 산소도 가고 저희 부모님 산소도 들렸죠. 충수가 나왔어. 네 딸 데리고 왔어. 어머니, 우리 엄마 아직도 기억나세요? 기억나다 뿐이냐.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큰일이야. 나 너무 늙어가서 저 세상에서 충숙이가 나 못 알아볼 텐데 어쩌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차마 어머님께 같이 가드린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더라고요. 병원에선 어차피 제가 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으니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건 당연했어요. 저 없이 어머님 혼자 남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제 아이들에게 어머님을 짐처럼 맡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천하의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옥에 떨어진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앞천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한참 앉아있다가 결심하고 어머님 손을 잡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던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줘야 했죠. 나 추워. 희자야, 나 춥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조금만.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강물에 젖기도 전에 눈물로 옷깃이 다 젖었죠.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런 결심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저보다 물속에서 발을 헛디딘 시어머니께서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추워. 나 갈 거다. 나갈 거야. 안 돼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면 돼요. 제발 한 번만 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가야 돼요. 어머니 저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싫어. 싫다. 싫어. 그래야 남은 자식들 마음이 편해요. 남들한테 구박받다 죽을 거예요? 애들한테 천덕꾸러기다 짐 취급받다가 오실 거냐고요. 저 어머니 두고 못 가요. 그러니 같이 가요. 어서. 희자야. 그때였습니다. 발버둥 치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신 게요. 어머니 팔을 놓치지 않으려 옆구리에 딱 붙어 잡아당기던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그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네 탓이었겠니? 그 순간 남편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내 대신 목숨을 내던진 남편,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세월. 놀란 제가 몸에 힘을 푼 사이 어머니께서는 손을 빼시고 갑자기 저를 지나쳐 더 깊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건가? 내가 감히 무슨 짓을? 어머니! 어머니! 저는 황급히 어머니 옷깃을 붙잡아 멈춰 세웠지만 어머님은 이미 정수리까지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어머니를 붙들고 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아들은 저를 지나쳐 어머님을 물 밖으로 꺼냈고 그렇게 물에 젖은 솜 같은 몸을 이끌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큰딸 부부와 작은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오자마자 어머님께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어머님은 마신 물을 모두 토해내셨죠. 그때까지 누구도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딸들이 저를 원망하며 울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가면 그러면 끝이야? 엄마 마음이 좀 편해? 어떻게 자식들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죽고 나면 우리가 할머니 버릴까봐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까지 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할머니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 추워요. 얼른 가요.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암선고를 받은 사실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가 할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말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왔냐 물었더니 아들이 그때 어머님이 말했던 청두리를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딸들은 그날 불안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 수차례 사과를 했는데도요. 그날 거실에 모두 다 같이 나란히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그때 큰딸이 제 쪽으로 돌아 누워 제 품에 파고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안 죽어. 그럴 일 없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 할머니 우리가 제대로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는 밤새 아이들이 훌쩍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 저를 뒤쫓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이들에게도 어머님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겠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머님께 갔습니다. 어머님도 곤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뿌리치고 먼저 들어가려 하셨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저를 미워하고 싶으셨지만 제대로 미워하지도 못하시고 계셨던 거겠죠. 언젠가 저 세상에 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미우셨냐고, 아니면 고향에서 내 탓이 아니다고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냐고요. 저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자식들의 성화에 오른 수술때이죠. 작은 딸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왔는데 병원으로 모시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 수술 받고 집에 갈 테니까 얼른 돌아가 계세요. 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몸에 뭐가 있어서 그것만 떼면 된대요. 아프지 마, 희자야. 아프지 말어. 네가 왜 아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연신 쓰다듬어 주시는데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수술대에 올라 눈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님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님이 혼자 되는 일이 없게 가족을 잃고 혼자 된 저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오래오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어머님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저는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제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머님보다 먼저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버텨낼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